시인숙길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입동입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 날씨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춥진 않지만 예년보다 더욱더 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 사람 정행길이라는 책이 작년 3월에 시작하여 8월에 일단 탈고는 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선 훌륭한 분의 일대기입니다. 주인공은 새마을운동 전국 여성회장을 11년이나 역임하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최초 발의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진주 사람 정행길입니다. 농과대학을 나오고 농촌으로 시집가서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서다가 자연스럽게 새마을 운동에 몸담고 여성 인권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신 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집, 내일을 여는 집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진주를 위하여 공헌한 일은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이성자 화백의 영혼이 들어있는 그림 376점이 진주에 돌아오고 이성자 미술관이 진주에 설 수 있도록 한국, 프랑스를 수차례 오가며 이성자 화백의 법적 대리인에서 이성자 화백의 유언을 대필하고 화백의 작업실, 지금은 프랑스의 문화재가 된 두르드의 은하수에서 그분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프랑스의 요양병원에서 그분의 아들들도 하지 못한 병수발을 들며 임종을 지킨 분입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이성자 화백의 피눈물 나는 화가 입문 시절과 화백의 인생, 화백의 서름, 화백이 겪었던 알려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책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성자 화백의 프랑스에 있는 아틀리에 프랑스 문화유산이 된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1993년 프랑스 남부의 풍요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세워진 이성자 화백의 아틀리에 은하수는 완전히 합일하지 않은 음양의 건물 사이로 시냇물이 흘러 은하수를 형성하는 그곳에서 작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작업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이 프랑스 남부 뚜레드에 지은 아틀리에가 프랑스 정부 지정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은 이성자 화백의 뚜레드 작업실 은하수가 지난번 프랑스의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을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한 일은 1100년 미만의 건축적, 기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프랑스 문화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성자 화백의 은하수는 프랑스 문화부와 프로방스, 알프 코티주로 주 정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주요 도로 표지판, 안내, 건물 보존을 위한 기술적 협력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 작가가 해외에 지은 아틀리에가 그 나라 정부가 공식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자 화백이 뚜르드의 음양의 모티브를 형성해 지은 아틀리에가 바로 은하수입니다. 작가가 직접 설계하고 지역 건축가 크리스토프 프티컬러가 지은 250여 평의 작업실로 1993년 완공한 이후 화실과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의 건물에서는 낮에 회화 작업을 하고 음의 건물에서는 밤에 판화 작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합일하지 않은 음양의 건물 사이로 시냇물이 흘러 은하수를 형성하는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성자 화백은 2009년 이곳에서 9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이성자 화백은 하동과 창녕 군수를 지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신여성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치센 여자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와 촉망받는 외과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12년 만에 이혼한 그녀는 이듬해인 1951년 아들 셋을 두고 혼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무일푼 무명의 저지에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파리 화단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 사람 정행길이 이성자 화백을 만나러 뚜르드에 간 첫날부터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네가 진짜로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보내줬구나. 아버지가 행길이 너를 보내줬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성자 화백의 정신적 지주는 평생 아버지였다. 어릴 때 같이 깊이 각인된 것이 평생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화백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 화백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였다. 1993년에 이성자 화백은 두레드 시르루에 자신의 직접 설계한 작업실 은하수를 완성했다. 그곳은 프랑스 남부 니스의 근처 해발 약 1000m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지대였다. 1880년대 이후 화가를 황홀해하게 했던 두레드의 밤하늘은 바로 그녀의 회화 세계의 한 밑바탕이었다. 정행길은 두레드에 간 첫날에 집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바깥은 서양식 창문인데 집 안쪽은 아자식의 창살문이 한옥 창문이었다. 1층 집무실뿐 아니라 2층도 모두 창호지를 바른 창문이었다. 가슴이 찡해왔다. 그녀가 가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느껴져서였다. 얼마나 고국에 대한 향수가 깊으면. 그런데 그 창문에 구멍이 숭숭 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 창문을 발라드려야겠다. 화백님, 제가 저 창문을 발라드릴까요? 그러자 화백은 휘색이 만면하여 네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나? 잘됐다. 내가 벼르고 별렸는데 그래 창문 좀 발라보거라. 정행길은 물을 입에 머금고 푸푸 불어서 문살에 붙은 창호지를 뿌려서 뜯어내고 그 이화백이 한국에서 미리 사온 새 창호지를 발랐다. 손이 많이 가는 곳에는 꽃잎을 붙여 창호지를 한 번 더 덧대어 무늬를 만들어 꾸몄다. 이런 걸 네가 어찌 다 할 줄 아노? 예쁘다. 어릴 때 형제가 많아 문이 자주 찢어졌어요. 그래서 자주 창호지를 붙여야 했어요. 라며 친자매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1층 문, 큰 문,
작은 문까지 다 발랐는데 2층도 다 똑같은 아짜 무늬의 한국식 문이라 2층까지 다 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창문을 바르는 동안 너가 아버지는 뭐 했노?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형제는 몇이나 되노? 풀칠을 하면서 내내 옆에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갔다. 사무실이나 화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빵 한 조각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공간 분리가 확실했다. 마당 뜰 사이에는 징검다리처럼 돌이 놓여 있었다. 건너편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곳에는 계속 느긋하게 끓이는 솥이 하나 걸려 있었다. 매일 남는 식자재가 들어가는 알뜰솥. 예를 들어 시금치를 다듬었다 하면 손질하고 남은 게 이 솥에 들어간다. 종일 약불로 끓여서 나중에 스프로 먹었다. 마지막에 감자를 넣으면 감자 스프, 옥수수를 넣으면 옥수수 스프. 이성자 화백은 허투루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열무꽁지 하나도 그렇게 끓여 스프처럼 해 먹으니 버리는 게 있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먹었던 게 솥에 들어가 점심이 되고 점심으로 먹은 부자재가 또 저녁이 되는 시기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추천했다. 야외에 돌판을 놓고 조그마한 나무 의자와 돌 의자에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돌판 밑에 불을 떼서 석쇠를 넣고 가지나 토마토도 구워 먹었다. 화백님, 가지를 왜 굽습니까? 니도 한번 먹어봐라. 참 맛있다. 천천히 코스 요리처럼 스프 먹고 구이 먹고 전 먹고 밥을 먹는 순서로 식사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그 사이에도 온갖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저녁 메뉴에 대해서 저녁은 뭘 먹지? 라는 말을 화백은 독특하게 표현해서 조직한다고 했다. 저녁 끼니 우리 조직을 하자. 화백은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을 만나 보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고 햄버거인 한 조각만 먹고 그림만 그리다가 쓰러졌을 때 병원 의사는 이렇게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한다. 내가 햄버거만 먹고 그림만 그리고 숨만 쉬었어. 이래서는 아들들도 못 만나겠구나. 그때부터 매일 뭘 먹을지 조직을 했지.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머리에 있었다. 다시는 영양실조로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평생을 이화백의 삶을 지배했다. 창문을 바르고 함께 밭을 메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을 만나기 위한 1차 방문에서 2주일을 머물렀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내면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귀천전 이야기. 2008년 3월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귀천전이 있었다. 이성자 화백은 원로들의 전시회에 붙는 회고전이란 말을 쓰기 싫어했다. 고민 끝에 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천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전시 작품들이 나중에 진주로 오게 되었다. 한날 화백이 경남 도립미술관 관장실로 정행기를 불렀다. 관장에게 정행기를 자세히 봐두라고 부탁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작품을 수장고에 뒀다가 진주에 미술관이 생겨서 보낼 때 그림들을 가지러 올 사람이라 소개했다. 그리고는 친한 사람들에게도 소개했다. 이 친구가 진주에 내 미술관을 지어줄 거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도록이 다 완성되었는데 1번부터 다 바꾸고 싶어 했다. 진주에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 미술관에 둘 것이었다. 이성자 자신의 일생이기에 그럴 법도 했다. 원래 계획했던 목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 리스트로 만드는 일이다. 작품 리스트를 완전 취소하고 새로이 전시작품을 작성하려는 이성저 화백을 도립미술관 쪽은 너무나 난감해했다. 도록 하나 새로 만드는 건 예산이 완전히 배로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전시작품들은 모두 진주로 가야 하기에 이성저 화백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 작품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보통 매니저가 하는데도 이성자 화백은 본인이 목차까지 혼자서 다 처리했다. 이건 진주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떠나고 없을 때 내 고향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길 원한다. 다음에 미술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미술학도들이 이성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진주를 찾게 되면 내 고향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명성을 날릴 것이다.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진주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정말로 올인하고 싶어하는 화백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방광암을 앓으면서 열었던 생애 마지막 귀천전. 귀천전 전시작품은 286점, 6월 동방호텔에서 기정선언을 할 때 300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11점이 모자랐다. 거기다 철저하게 챙겼는데도 빠진 작품이 있었다. 이성자 화백은 진주라는 작품이 꼭 진주로 와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 미술관이 지어진 다음에 오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수송비가 이중으로 드니 도립미술관에 올 때 다 가져온다는 계산을 했는데 하필 진주가 빠진 것이다. 진주가 빠졌고 작품 14점을 더 줄 테니 공무원들을 파리로 보내세요. 그렇게 말했고 시에서도 그럼 출장을 보낼 테니 화백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다. 그랬으나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화백은 정행길에게 공무원들 머스마들 오라고 했는데 귀찮다. 고마 네가 내 따라가자. 제가 가는 게 편하시긴 할 텐데 화백님 보실 때는 제가 가면 더 좋겠습니까? 네가 가는 게 좋지. 그럼 가겠습니다. 기정식을 하고 파리로 가기 전 동창회 회관에서 이화백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우연히 정행길이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변기에 물이 빨갰다. 혈흔이었다. 화백님, 피가 왜 있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화백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장 경상대학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괜찮다는 말만 했다. 이번에 주치의가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왔어. 이제 기정식 했으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 일단 가는 길로 주치의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파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병원에 갔다. 정행길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고 나오는 화백에게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하고 물었다. 막 나를 뭐라는 거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고. 그만큼 체력 소모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는데 왜 갔냐고 야단치잖아. 그럼 왜 오셨어요? 기정식을 뒤로 미뤘으면 하는데 뒤로 미루면 내가 죽고 나서 누가 할 건데? 나 알고 갔어. 각오했었어. 이성저 화백은 방광암을 앓고 있었다. 암이라는 게 젊을 때는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나이가 들면 동무처럼 천천히 전이되면서 때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행길은 가슴이 참으로 많이 아팠다. 생명을 재촉할 만큼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작품 기증에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일까? 진짜 미술관 잘 지어야겠다. 정행길은 비로소 이성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주라는 작품을 가지러 간 두 번째 두르드행. 진주시의 작품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정행길이 떠난 게 2008년 3월 26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0평 내지 20평 남짓 아파트를 정부에서 예술가들에게 분양해 준다. 파리의 예술가촌. 이 화백은 이곳에도 기거하면서 작품을 소장해 두고 있었는데 진주가 거기에 있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1960년 작품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80호 크기의 이 그림은 145.5, 118.5 그물망처럼 촘촘한 잔상이 보이는 추상화였다. 진주를 챙기고 나머지 작품을 챙기러 뚜레드에 가기로 했다. 이 화백이 파리 예술촌에서 정행길에게 묻는다. 네 옛날 진주지도 아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이해가 쉬운데. 옛날 진주 지도와 이성자 화백의 유화 진주가 비슷하다고 한다. 진주에 대한 이야기. 그물망처럼 촘촘한 잔상이 보인다. 이성자 화백의 추상은 도행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시적인 제목을 통해 서정성을 보이며 작품을 통한 관련 형상을 찾아내게 하는 상상력과 참여를 유도한다. 뜨개질 혹은 바느질을 한 듯한 이 그림 방식은 고국의 자녀와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치유의 과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 프랑스에서 고향인 진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것과 동시에 고향의 땅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것은 색채이다. 하얀색과 푸른색 계통의 물감들을 사용하여 짧고 수만한 붓질을 하였는데 부드럽고 따스한 색감이 한국의 진주의 그것과 비슷하다. 평화롭고 부드러운 프랑스의 하늘과 바다가 겹쳐지면서 자세히 봐라. 이게 균열이 많이 가 있어. 옛날 유화라서 세월이 가면 건조되면서 균열이 가거든. 그냥 봐서는 몰라. 자세히 보니 화백의 말대로 균열이 가 있었다. 이거는 가져가면 서울에 있는 전문가 불러서 꼭 고쳐라. 내가 네 보고 따라와서 작품 가져가라고 한 건 이 진주 때문에 그런 거다. 공무원들이 보면 대충 챙겨 보내면 되는데 네가 와야 내가 자세히 설명할 것 같아서 가자고 했다. 힘들제? 고생스럽제? 정행길은 포장한 경험도 없고 작품이 80호짜리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라 혼자서는 작품을 포장할 수가 없었다. 네가 지금 속이 타제? 빨리 그림 챙겨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내가 그림을 안 줘서 속이 탈기다. 네 혼자서는 못해. 조카가 잘 아니까 오면 같이 해라. 조카 상미씨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다. 상미씨를 기다리는 동안 주방이 없는 파리 예술촌에서 식사는 근처의 작은 식당이나 카페로 걸어가서 했다. 이성자 화백의 근검 전략은 첫 번째 방문 시에 이미 느낀 일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다.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는데 수거가 나오면 정행길에게 너 설탕 안 할 기가? 하고 묻는다. 네, 안 하려고요. 그럼 호주머니에 넣어라. 그렇게 가져와 사용하면 설탕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이름난 유명한 화가인데도 번듯한 화장품 하나가 없었다. 화장품이 없어요? 뭘로 바르세요? 라고 물으면 샘플 여기 있잖아. 조그만 병에 담긴 샘플병을 탁탁탁 다 두드려가며 사용했고 스킨이나 로션 정도만 바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런 이성자 화백이 내일을 여는 집에 후원금 50만 원씩 2번을 주셨다. 아이들에게 학용품도 사주고 잘 키우라고 주신 후원금.
이성자 화백의 후원금 100만 원은 보통 사람 10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고 이성자 화백이 내일을 여는 집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파리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상미 씨랑 함께 진주에 가져갈 작품을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림에 상처가 나면 절대로 안 되었다. 민홍지 같은 걸 작품 앞에 놓고 그 뒤에 두꺼운 종이를 끼우고 가운데는 비닐 같은 걸 넣어 돌돌 만다. 화물로 던져도 괜찮도록 겹겹이 싸고 양 끝을 보드지로 대고 테이프를 붙였다. 모든 작품의 규격이 다르니 작품 끄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아가는 기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아라. 가운데서 이성자 화백이 지휘하면 저쪽은 상미 씨가 잡고 반대편은 정행길이 잡아 작품을 말았다. 파리에 있는 작품들을 그렇게 한 통 만들었다. 이제 둘에 들어가서 또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보내는 건 보험에 들어야 하고 운송비도 따로 있어 너무 비쌌다. 화백님은 그동안 어떻게 들고 다니셨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녔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파리에서 뚜레드로 비행기를 타고 가져갔다. 그때까지는 이성자 화백과 함께 가니 신경이 안 쓰였다. 파리에서 작품을 워낙 자주 들고 다니다 보니 공항에서 눈 인사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가을을 부르는 로망스, 엘레나 깜프로바 러시아 가수의 사랑과 이별을 듣겠습니다. Еще он не сшит твой наряд подвенечный, и хор в нашу честь не споет, а время торопит возница беспечный, и просятся кони в полет, и просятся кони в полет. Ах, только бы тройка не сбилась бы с круга, бубенчик не смог под дугой. Две вечных подруги,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не ходят одна без другой. Две вечных подруги,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не ходят одна без другой. Мы сами раскрыли ворота, мы сами счастливую тройку впрягли. И вот уже что-то сияет пред нами, но что-то погасло вдали, но что-то погасло вдали. Святая наука расслышать друг друга сквозь ветер на все времена. Две страницы вечных,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поделятся с нами сполна. Две страницы вечных,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поделятся с нами сполна.
дальше живем мы, тем годы короче, тем слаще друзей голоса. Ах, только б не смог под дугой колокольчик, глаза бы глядели в глаза, глаза бы глядели в глаза. То берег, то море, то солнце, то вьюга, то ласточки, то воронье. Две вечных дороги,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проходят сквозь сердце мое. Две вечных дороги, любовь и разлука проходят сквозь сердце